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늘도 땅짓고가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땅짓고 라이브 슈퍼위크 2021 집값 대전망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그 쪽집게 예언으로 아주 유명하신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라이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3일까지 구독 인증 이벤트 저희 땅짓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그걸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보내주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좀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해서 널리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예측해서 맞추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작년도의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니 한번 시장을 먼저 좀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한번 잠시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1년이 됐다는 사실부터 저는 벌써 어색한데요. 왜냐면 2020년이 뭐 했나 모르게 1년이 지나갔어요. 예. 마스크만 샀던 기억이 나고요. 예. 연초에 애들 마스크 못 구해서 난리 났었던 그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장 전망을 이제 2019년도 말부터 이렇게 할 때 20년도는 진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돌아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연초는 너무 심한 공포.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안 그랬습니까? 주식시장도 작년에 오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도를 바라볼 때 과연 그러면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뭐가 바뀌었을까? 공포는 공포대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3월달, 2월달 그때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처럼 대규모 레이오프도 나타나고 그때 한참 막 유명 호텔 체인들 막 사람 자르는 사람 전에 맞아요. 대장 해고 사태. 네,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리만 때처럼 이렇게 박스 들고 집에 가는 사람 사진이 안 나왔어요. 회사가 망했다. 갑자기 이거 들고 집에 가는 그 월가의 모습을 볼 때 그래 저런 모습이 올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까 그런 뭐 수많은 업종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 상당히 좋은 제도들 때문이겠죠. 고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어려운 업종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회사 어렵냐 했더니 월급 잘 나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통업체도 그렇게 힘들고 항공업체도 힘들고 한데 뭐 재택근무를 좀 하긴 했지만 다들 소득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계속 보이길래 그러면 올해도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겠다. 소득에 영향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 대량 해고라는 것도 특히 많이 버는 분들이 해고됐을 때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7월 달부터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은 또 왜 이렇게 또 튼튼하며 맞아.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은 매우 튼튼했죠. 3분기부터는 막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4분기 되니까 올해 슈퍼 사이클이라면서요, 반도체. 그래서 뭐 주가는 뭐 지금 뭐 8만 전자, 10만 전자. 그러니까 이거는 1년 흐름하고 주택하고 똑같아요. 그 공포랑 상관없이 펀더멘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더라. 그러면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수요와 공급 쪽이었는데 수요는 또 괴상하게 강해졌고 공급은 여전히 똑같았고 특히 수요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 저희 트렌드쇼 나가서 그 얘기도 했는데 거거익선 거거익선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 점을 저는 좀 2020년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상당히 좁다. 어젠가 오늘인가 어떤 분이 신문에 칼럼 실으셨던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작은 집에 산다. 그거 옛날부터 많이 생각해왔었고 말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던 거잖아요. 제가 또 주목했던 게 뭐냐면 재작년부터 갑자기 대형 SUV를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은 줄고 그러는데 왜 또 큰 차는 또 저렇게 많이 사나. 이런 걸 보면 아 집이 좁겠구나. 정말 수많은 가재도구들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서 결국은 아까 거거익선이라는 그 주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2020년부터 큰 집을 다들 소비하고 싶어졌다. 근데 이게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작년도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는 그 경제 흐름도 뭐 크게 그런 코로나라는 변수랑 상관없었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사람들을 많이 일깨웠던 부분이 아까 좀 집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나타나는 게 그대로 집값에도 반영이 됐는데 트렌드쇼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광역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평수도 집값이 더 빨리 올라요. 근데 아직 서울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있고
서울은 지금 이런 현상이 강남 서초에서만 나타났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광역시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런 거거익선이라는 트렌드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을 다들 꿈꾸고 계시니까 종식되면 큰 집 필요 없느냐? 종식돼도 큰 집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큰 차 원하시는 것처럼 큰 집 다 원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배달 음식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더니 내 몸이 같이 커져가지고요. 집도 좀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정책,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마다 풍선 효과라든지 비규제 지역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집값이 이제 계속 튀는 대표적인 양상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작년도가 이제 특징이 지방시장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좀 안 그랬었는데 19년도 슬슬 그렇더니 슬슬이라는 게 대전을 얘기했던 거고 작년은 이제 세종시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진짜. 세종시 지금 평균 상승률이 거의 70%였던 것 같은데 이건 역사적으로 없던 일입니다. 작년도는 뭐 세종뿐만이 아니었죠. 지금 거의 작년도 상승률을 보시면 광역시들은 거의 다 엄청난. 근데 광역시뿐만 아니라 원래 잘 안 오르는 지역들, 그 원래 잘 안 오르는 게 어디냐면 충남, 충북, 경북 그렇죠. 이런 대체로 좀 맞아요. 그런 데는 참 안 오르는 동네. 전국을 이렇게 십자로 보시면은 딱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참 안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도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결국 하락한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규제의 풍선 효과다. 근데 저는 그거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과연 풍선 효과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각 지역들마다 상승할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시장이 더 돋보이게만 만들었던 거 아닌가. 계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역할 정도? 네, 그래서 원래도 오를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좀 더 빨리 바라보게, 사람들이 그 지역들을 바라보게. 특히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그 대책 바로 옆에 지역들을 한 발 막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천안을 규제하면 아산을 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난 4년간의 흐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규제 아닌데 비규제. 근데 2021년도의 화두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신 것 같아요. 지금 규제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약 70%더라고요. 인구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네, 그러니까 전국 면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인구 밀집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한 70% 정도가 이미 규제 지역이 돼버렸어요, 전국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4년간, 이제 5년 차인데, 올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처음부터.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인 것 같아서, 2021년은 2017년은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된다. 지금 상황이 결국은 2017년부터 이제 촉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바퀴 이제 전국을 한 바퀴 휘 돌고 이제 다시 그 시점 2017년의 어떤 그런 약간 그 모습 지금 그 상황 어땠는지를 한번 좀 보는 게 올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시겠죠? 근데 그때랑 똑같은데 문제는 그때보다 가격들이 다 2배씩 돼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랑 상황은 똑같아졌는데 가격은 다 2배 이상 돼 있어서 그냥 느끼는 감각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벌써 한 4년 되니까 저도 가물가물하네. 그때는 이제 5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6월 달에 한번 대책이 나왔고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지금 집값이 이제 막 들썩들썩 했었기 때문에 8대책이 나오고 그렇죠. 8대책이 나왔죠. 그 다음 해가 이제 9.13 대책 맞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거의 막 급격하게 뛰기 시작을 했죠. 그죠? 8.2대책부터가 약간 충격이었잖아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9.13은 정말 우리 모두를 기절하는 9.13이 아주 기절시켰죠. 그 다음에 9.13은 그냥 다 죽어라 뭐 이런 정도의 정책이었었던 내용인데 사실 그거를 능가하는 대책이 작년 7.10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미 뭐 정책은 이미 다 우린 겪을 만큼 다 겪어 있고 이미 마음속에서 망했다 이 정도까지 들 정도의 규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2017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규제가 좀 덜 했던 2017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규제가 다 걸려 있는 2021년인데 김선경 님이 재건축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좀 풀리겠느냐? 규제가 풀리겠느냐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저 말고 장관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장관님 바뀌셨는데
예전 장관님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새 장관님 무슨 생각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규제 안에서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안에서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고 나중에 얼마가 될 건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되게 다들 복잡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내 분담금 규제가 풀릴 거냐부터 재초안이 어쩌다 그렇다면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수익성 분석 지금 규제 내에서 그러니까 규제는 안 풀린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고 뭐 풀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규제 내에서라도 사업성 분석이나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괜찮은 단지가 있다면 뭐 그런 데들은 뭐 계속 투자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경제 논리니까. 그래서 너무 재건축을 내 돈 1원도 안 들이고 집이 바뀐다 뭐 이런 생각은 좀 그만하시고요. 얼마 들어가서 얼마쯤 모르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아까 그 수많은 전제 조건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사업 기획 같은 거 회사에서 해보시면은 케이스를 쭉 나누잖아요. 시나리오를 워스트도 하고 베스트도 있으면 맞아. 보수적이고 낙관적인 거 뭐 항상 임원들한테 워스트로 보여주고 베스트는 나중에 한번 다시 들이밀잖아요. 잘 되면 이렇게 된다고. 베스트는 뭐 사실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제일 보수적인 가정으로 해서 될만하면 하는데 워낙 뭐 지금 가격들이 이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인허가? 특히 지금 리모델링 얘기 많이 나오는데 리모델링 거 차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력벽 철거 같은 너무 좀 장밋빛 가정을 넣어서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해서 해도 될까?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면 하는 거고요. 너무 낙관적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집값은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결국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에 그 KB 아파트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한 22% 정도 상승했거든요. 서울 기준, 서울 아파트 기준이겠죠? 아파트만. 그리고 KB 아마 지수로 보시면 12인가? 11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9.9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그때 9.9였다. 맞아. 작년에 한 반쯤 된다. 지금 다들 모두가 다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 모두가 좀 지표가 달라요. 비교 지표가. 각자 얘기하는 지표들이. 누구는 감정원, 누구는 근데 일단 작년도와 올해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9.9 정도면 사실은 이것도 매우 높은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9.9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2018년도에 23%가 올랐고 작년에도 22%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9.9라는 게 뭐 그렇게 그 기준에 비춰보면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뭐냐면 심지어 올해는 원래 작년하고 많이 달랐어야 했는데 웃기게도 갑자기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생기는 바람에 올해 작년도도 연초에 선거했었잖아요. 총선. 근데 올해도 선거 있어요. 그렇죠. 4월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를 한번 복귀 또 해보자고 하시겠지만 2019년도 1, 2월 달에 무슨 얘기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재건축 얘기가 완화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특정 정치인들이 물론 선거 이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올해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얘기들도 그러면 또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때는 전국 선거였고 지금은 특정 지역만 보궐선거가 있지만 선거라는 거는 항상 이 부동산 시장에 나쁜 이슈보단 좋은 이슈를 갖고 올 가능성이 커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랑 상관없이 긍정적인 내용들을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작년하고 흐름은 비슷할 것 같아요. 흐름은 비슷할 거다. 근데 작년에 문제는 아까 1, 2, 3월 달에 엄청난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상황에서 6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 여기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좀 상반기, 하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어떨까요? 좀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도 상반기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2019년 12월 16일인가 그때쯤에 대책에 6월 달까지 이제 2주택자들 뭐 하나 팔면 일반과세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많은 또 부정론자들께서 6월 달까지 막 폭락할 거니까 6월쯤 사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올해 세제가 2021년 올해도 2021년 5월 말인가? 6월 말이죠. 5월 31일이죠. 5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면제해 주겠다. 근데 사실 매년 그렇거든요. 매년. 원래 왜냐면 종부세 기산일이 5월 30일이니까 재산세랑 원래 매년 상반기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알면 그냥 원래 연초에는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냥 약간 덕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새해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느낌처럼 상반기에는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근데 그 통계로 보시면 원래 연초보다 연말이 더 많이 올라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역사를 잊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트렌드라는 게 보입니다. 조선일보 트렌드 쇼처럼 약간 이제 계절적인 어떤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는. 근데 아까 그게 제도 문제죠 결국은. 아까 세금이 이제 5월 말 그때 결정이 되니까 팔고 싶은 분들은 상반기에 팔고 싶고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들은 하반기에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 매도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너무 뻔한 거니까. 자명하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제 짚어봤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역적으로 올해 좀 뭐 유망지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다 말씀하셨는데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 좀 이 지역이 좀 집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들 아세요. 그래서 요즘 뭐 워낙 일반인 전문가들도 무슨 어묵도 계시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오뎅이 아니고 무슨 어묵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개인들 블로그나 제가 종종 보다 보면 야, 참 다들 정말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지역들 검색만 해보셔도 다 이유들은 다 아실 건데 문제는 그 이유들이 과연 호재인 거냐, 그 호재가 강도가 얼마나 거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한번 제가 왜 굳이 그 얘기들을 했을까는 한번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또 불친절하기로 유명한데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이왕이면 저보다 좀 친절하시고 또 더 자세한 자료와 막 그런 블로그들을 다 참조하시면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댓글 보고 가죠. 뭐 서울 광장동하고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집값 전망이 좀 궁금하시대요. 두 분들 다 뭐 집을 아마 다주택이신 모양인데 다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최근도 뭐 엄청나던데요. 그래서 광장동도 그 모 아파트의 재건축, 그 대장 아파트 옛날 지금은 딴 데가 또 새 아파트가 있어 딴 데가 대장이라고 하지만 한강변에 엄청 큰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받으니까 막 팍팍팍팍 튀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건축 얘기랑 똑같죠. 뭐 그래서 재건축 생각이 없던 단지들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연차들은 다 됐고 가격은 뭐 분담금만 얼마, 뭐 아까 그 제초안만 얼마,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하면 돌아가니까 광장동도 많이 낡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다들 뭐 꼭 유망 지역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광장동도 좋겠죠. 그래서 안산시는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제가 자꾸 까먹는데. 언젠가 한번 입주가 무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산이요? 네, 19년인가 20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겁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입주 물량이 하도 많아서? 네, 정말 많아서. 그러니까 신축으로만 막 우악 그래서 막 우악 그랬는데 빠지긴커녕 위로 팡 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안산은 뭐 이제 그건 좀 끝났으니까 거기서부터는 또 사람들 생각이 복잡해져요. 입주 줄면 오른다. 입주 많으면 빠진다. 이게 옛날에 약간 공식처럼 이제. 근데 요즘은 입주가 줄어도 오르고 입주가 많아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문가 코멘트냐 그러시는데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입주가 많다는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가 많으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일 가능성이 높고 재개발지 같으면은 좀 인기 없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인기 있는 걸로 바뀌니까. 이게 요즘은 그래도 입주가 많으면 또 서울도 재건축이 많으면 아까 비인기 지역이 초인기 지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또 움직이고 입주가 없으면 입주가 없다고 또 오르고 둘 다 논리적이에요. 뭐든 다 양시론 양비론 같은 건데 어떻게 양시론이 논리적일 수가 있느냐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 더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약간 그렇습니다. 참 안산은 참고로 신안산선도 있고. 그렇죠.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렇죠. 열심히 공사 중이니까 뭐 신안산선도 상당히 호재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엄청나죠. 제가 예전에 옛날 얘기니까. 노도강 금광구. 그렇죠. 한번 말한 적 있었는데 그 금천구 관악구 특히 금천구.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 사실은 신안산. 2019년에 노도강 금광구 말씀드릴 때 제가 정말 많이 혼났어요. 특히 무슨 노원 쪽 분들한테 무슨 막 이런 얘기. 근데 요즘 노원 아파트 15억이던데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리고 아까 저희 질문지 살짝 보니까 뭐 하나 있던데 내년에 서해선 연장 개통되는 이슈가 올해죠, 참 올해. 그래서
연기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아까 서해선도 안산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서해선은 좀 올해 주목해 볼 만한 이슈죠.